자, 1장 컴퓨터 그래픽스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대한 건데 첫 번째 우리 그래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 발전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컴퓨터의 역사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또는 저기 70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컴퓨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이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60년대까지를 한번 볼게요. 196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뭐 태어났던 시기, 이때 한 뭐 일곱 여덟 살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나 뭐 주위 사람들 또는 학교나 뭐 그런 데서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컴퓨터를 완전히 저 어떤 유토피아적인 걸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뭔가 자료 만들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물 상자처럼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일단 그 지금으로 보겠지만 한 이 그 7, 80년 전에 60년, 70년 정도의 이 그 컴퓨터니까 굉장히 기능이 낙후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아날로그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우세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진공관이 훨씬 더 우세하게 이 그 판매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 당시에 이 CRT라고 하는 캐소드 레이 튜브, 요즘은 이제 이 CRT 모니터를 갖고 있는 이제 그 컴퓨터실이나 아니면 집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TV도 그 CRT 모니터로 채택되는 이제 그 TV를 갖고 있는 집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집들은 조금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기계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CRT 모니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 채택하게 되는 이 시절이 됐다 하죠. 그래서 이 컴퓨터 분야에서 좀 저희 그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MIT 대학하고 뭐 그전에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 그랬는데 여전히 MIT 또는 뭐 스탠포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당시에도 1963년 이 그 MIT 대학에서 이 그 CRT 모니터를 이용해서 스케치 패드라고 하는 그 그림 그리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그 만들어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전에는 모니터가 아니라 그냥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번쩍번쩍 하는 뭐 버튼들 잔뜩 있으면 이거 누르고 저거 눌러가지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아주 좀 오래전에 이 그 드라마나 영화 이거 보면 나오게 있죠. 그 다음에 디렉트 뷰 스토리지 튜브라고 하는 그 디렉트 뷰 스토리지 튜브. 자, 이걸 줄여서 DBST라고 얘기해요. 디렉트 뷰 스토리지 그다음에 튜브.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 CAD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뭔가 이 하드웨어, 이제 그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할 때는 우리가 다 그 자를 가지고 줄을 긋고 사무실에 가게 되면 이 약간 기울어진 이런 책상에다가 뭐 거기다가 T자 가지고 줄 긋고 하는 것들을 과거의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풍경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건축공학 한다 그러면 그 긴 T자들 많이 갖고 다니고 그랬죠. 지금 이 CAD라고 한다면 이제 기계 설계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건축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CAD 개발들이 이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0년대, 60년대라 했는데 대체적으로 60년대 중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타자기 만들다가 컴퓨터를 만드는 걸로 해서 활성화돼서 여기저기 제품들을 납품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이 아주 초창기에 1960년대, 70년대 컴퓨터를 최초로 도입했던 회사가 있어요. 유한양행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좀 그 당시에 실패를 했었죠. 컴퓨터를 모든 걸 그 회사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1970년대 이렇게 이 그 60년대 개발됐던 CAD 시스템이 이제는 점점 기기 장치나 설계 또 도면들이 복잡해지니까 이런 CAD 시스템이 이 그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T자 가지고 그리는 사람, 긴 자 가지고 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확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그 CAD 시스템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그 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이라서 이 그렇게 많이 저변 확대는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가 저희가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발달사에 있어서 인류 발달사에서 굉장한 어떤 이제 그 혁명적인 시절이 1980년대가 아닌가 저 생각해요. 특히 저희 이 당시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죠. 그리고 또 1970년대 말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나와서 최초에 저희 그뭐 알타이어라고 하는 4비트 마이크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애플이 나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 시중에 이제 그 이 나오다 보니까 탁상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 그 그래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돼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 굉장히 그 애플 컴퓨터가 8비트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그래픽 도구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전자 오락실에 가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거로 돼 있었어요. 뭐, 이 손으로 쳐가지고 내 팔힘을 이제 이게 얼마인지 하는 이제 그 위에 이 공을 한번 쳐본다든지 하는 경우 또는 이제 이 지나가는 쥐가 있으면 쥐를 갖다 딱 잡는 어떤 그런 게임이라든지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1980년대 보게 되면 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그 야구 게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고 뭐 홈런을 치게 되면 막 박수 치는 모습도 나오고 하는 그림이 많이 이제 첨가된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부터 만화 개념도 그 컴퓨터를 도입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80년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8비트 마이크로 컴퓨터인 이 그 애플에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이 일반화된다. 특히 이제 그 1980년대 이 중반쯤 되게 되면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16비트 마이크로 컴퓨터, 지금의 PC의 시작이점이다라고 하는 게 개발돼서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 체제를 만들어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그 80년대에도 애플의 후속 작품으로서 16비트의 이 리사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이 당시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980년대부터는 이 각자 집에다가 컴퓨터를 한 대씩 갖다 놓는 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제 세운상가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80년대에는
세운상가, 서울의 세운상가에는 굉장히 많은 저희 그 8비트 컴퓨터를 만드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렴하게 이 불법 복제라고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 그 애플 컴퓨터의 저희 이 아류 비슷하게 해서 뭐 똑같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지금 보게 되면 삼복 컴퓨터가 있죠. 삼복 컴퓨터가 당시에 굉장히 이제 컸었는데 삼복 컴퓨터도 애플 컴퓨터를 갖다 복제한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나 저희 그 사무실에서 이 탁상용 저희 그 전자 출판의 개념이 여기서 시작된다. 전자 출판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그 탁상용 전자 출판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서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들이 아주 저 깨끗하게 그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함께 이 전자 출판의 개념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거하고 사람 간의 어떤 저희 이 교감을 갖는 기술이 발전하죠. 이 컴퓨터 한 대에다가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그쪽에 그 사람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이 필기체 인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HCI라고 하는 이 그 개념이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터랙션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199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90년대. 네, 1990년대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이 취직한 시절이 되겠어요. 1990년부터. 네, 이때 지금 그래픽 도구 반도체 기술이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면서 그래픽 그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속해서 우리가 이제 CPU가 모든 그래픽 처리를 해주려면 CPU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그 그래픽 처리해주는 별도의 장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GPU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이크로 컴퓨터나 이제 PC 같은 데도 보게 되면 CPU와 별도로 이 GPU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장착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픽의 어떤 기능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가죠. 물론 지금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당시에 가상현실에 해당되는 이 그 버추얼 리얼리티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이것 등등을 이용해서 가상 이 현실 기술이 이제 향상이 된다. 자,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향상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상을 보는 거하고 유사하게 이 뭐 접해야 되겠죠. 뭐 스키를 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든지 하게 되면 마치 저희 비행기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실제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처럼 움직임도 있어야 되겠지만 화면이 그런 기능을 대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의 그래픽 기능이 굉장히 저희 정교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2000년대 이후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 고성능의 GPU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게 보편화됐다. 이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 그 GPU 가지고 그래픽 처리해 주는 데 사용하지만 요즘 많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 뭐지 금맥을 캔다라고 하는 하여튼 이제 그 하는 요즘 보통 갖다 돈을 찍어낼 적에는 근본이 이제 그러면 금에 했다는 걸로 맞춰지죠.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도움되는 것이 GPU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CPU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성능 GPU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산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벡터나 행렬 계산을 여기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GPGPU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GP라고 하는 거는 General Purpose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범용의 GPU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범용의 이제 GPU가 나오면서 이런 게 개발되고 또 향상됐다. 뭐 엔비디아 뭐 이래가지고 요즘에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뭐 주식한다는 사람들 다 뭐 이 컴퓨터는 몰라도 또는 하드웨어는 몰라도 그런 이름들은 다 들어보더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 자, 지금까지는 저희 그래픽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졌고 어떤 단계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걸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본다면 그래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픽을 표현하는 수단, 다시 말해서 그래픽 환경의 어떤 장치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픽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보게 되면 벡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벡터 그래픽스. 두 번째는 웨스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즘은 다 레스터 그래픽스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이 벡터 그래픽스를 쓰는 장치들이 있긴 있었는데 특히 아날로그 환경에서 좀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먼저 벡터 그래픽스. 그래픽의 어떤 모습을 다시 말해서 뭐 사과를 그린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뭐 건물을 그린다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래픽의 객체들을 표현하는데 선을 긋는다든지 할 때 그거를 수학적 함수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방식이 벡터 그래픽스예요. 그래서 그래픽 이 객체들의 그 표현을
수학적 이 함수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선분을 그리려고 한다면 여기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종료점이 있겠죠. 이와 같이 양 끝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선을 그리는 이런 모습, 이걸 뭘로 나타내냐면 수학 어떤 식으로 이 표현에서 이 나타내면서 선이 정교하게 그려지기 만드는 그런 장치 갖다가 그런 그 방식을 이 벡터 그래픽스다라고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의 어떤 수식을 적용하니까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해서 이 만약에 내가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한 걸 가지고 뭐 2분의 1씩 줄인다든지 확대한다면 곱하기 2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확대 축소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레스터 그래픽스는 요즘은 대부분 다 레스터 그래픽스를 쓰겠는데 훨씬 더 그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용이하고 표현하는데 그 용이하기 때문에 레스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그래픽스는 하나하나의 점으로 모든 걸 표현하죠. 선을 그린다 그러면 선이 점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점 하나하나를 찍어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레스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벡터 그래픽스 중 확대 축소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게 출력되고 있을 거예요. 네, 다음 레스터 그래픽스. 레스터 그래픽스를 보게 되면 이 우리가 화면에 나타나는 점들 있죠. 그 점 하나하나가 대응되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아주 조그만 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의 그 색깔이 RGB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테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에서의 농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다 면 초록색 농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린이다 그러면 초록 아 그 블루다라면 그또 초록 파란색에 대한 것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색깔에 대한 것들에 대한 농도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도까지 해서 한 자리가 그 한 픽셀이라고 하는 그 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점 하나당 메모리의 하나의 이제 그 기억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서 그래픽스는 이 그리고 싶은 이 그래픽 객체를 구성하는 픽셀이라고 하죠. 점 하나 픽셀 값에 메모리에 대응시키는 거다. 그걸 갖다가 매핑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는데,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번 보죠. 그럼 이 그림과 대응되는 이 기억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기억 공간을 갖다가 특히 뭐라 하냐면, 이 그
모니터 공간이다 또는 화면 공간이다 스크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 메모리 하나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점 하나, 점 하나, 점 하나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거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메모리와 그 다음에 그림 간의 일대일 관계를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레스터 그래픽스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조금 문제가 뭐냐면 확대하게 되면 확대를 하려고 한다 그림을 그러면 픽셀에 해당되는 크기 이 증가로 좀 더 이 화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을 하나 그린다 해도 선이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선이 똑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을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이런 점 이렇게 점을 연결해 가지고 선을 그리게 되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이 점으로 이루다 보니까 이 일직선이 아니라 좀 삐뚤삐뚤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그림 하나와 대응되는 기억 장치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가장 왼쪽 상단에 해당되는 지금 표시되는 갈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픽셀이다라고 한다면 이 픽셀은 하나의 주기억 공간, 기억 장치의 공간에 지금 대응되는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왼쪽 상단인데 실제적인 기억 공간은 1차원 어떤 형태일 테니까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다. 자, 그림에 해당되는 부분, 만약에 삼각형 부분이 들어가는데 삼각형 부분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억장치에 표현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색깔 부분이나 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기억장치에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는 농도, 색깔 해서 다 표현되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벡터 그래픽스에 비해서 레서 그래픽스는 메모리 하나하나하고 그림하고 일치하다 보니까 그림을 지금 삼각형이었는데 이 삼각형을 좀 두 배로 키웠다라고 한다면 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작을 적에는 선이 이 조밀하게 보여서 삼각형의 이 선이 아주 이 똑바로 그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이 선이 좀 삐뚤삐뚤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대하는 경우에 이 좀 화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화질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어떤 시각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편법을 좀 쓰는 거죠. 색깔을 좀 농도를 진하게 했다, 연하게 했다. 이것도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붙였다, 그 점을 갖다가 연결하는데 그 점을 바로 뭐 그 직선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대각선이었다라면 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바로 위에 걸 할 것인지 옆을 그릴 것인지 하는 것들을 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히 원을 그릴 적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동그랗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을 그렸을 때 실제 선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 레스터 그래픽스에서는 요 선이 다 점을 연결한 거다 이거죠. 이런 여기다 이제 픽셀들로 연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화면에 나타날 적에는 조금 보기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뒤에서 하겠지만 엔티 엘리어싱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실제 사항은 이렇게 표현된다.
자, 다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그래픽의 2차원적인 거는 이제는 이제 그 아주 초창기에 그래픽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3차원 그래픽스를 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우리 그 불행하게 3차원 그래픽 쪽에 수업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2차원 하다가 거의 끝날 정도가 될 거예요. 3차원 그래픽스 그래도 일단 뒷부분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 지금 훑어보도록 하죠. 3차원 그래픽스. 3차원 그래픽스는 어떻게 저게 그 만들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이다라고 한다면 X라고 하는 좌표와 Y라고 하는 좌표를 나타내면 2차원이고 거기에 축이 하나 더 들어가죠. Z축. 그래서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당시에 원근감을 집어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이 원근감은 없다 그래도 앞에 큰 물체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물체가 가려지겠죠.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이제 그 사라지는 부분들을 찾아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현 과정에 대해서 보자.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세 단계로 크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든지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체를 하나 그걸 객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를 이 나타내기 위해서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현 모습을 갖다가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스케치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거는 기하학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기하적인 어떤 이 형상을 구축해 주는 부분이 모델링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뼈대를 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단계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저희 그 장치들은 다 2차원적인 거죠. 물론 이걸 갖다가 이 그 캐드 시스템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실제 뭐 깎고 조이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그이 이게 지금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 그 출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2차원 평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차원 평면을 갖다가 3차원의 어떤 물체를 2차원 평면에다가 대응시켜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투영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터라고 이 보통 이제 강의실에나 회의실에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2차원 평면에 투영해주는 이런 작업이 단계 2가 되겠다라죠. 만약에 도넛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도넛은 둥근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파여 있고 하는 3차원적인 모습이겠지만 그걸 갖다가 2차원 평면에다 그릴 적에는 이 어떻게 저희가 해야지만 둥근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다 이제 투영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그림자도 있을 테고 조명에 따라서 어떤 부분 좀 밝고 어떤 부분 좀 그 흐리고 뭐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걸 갖다가 렌더링이라고 한다. 3단계 지금 나오고 있죠. 렌더링. 렌더링은 뼈대가 만들어지고 2차원 평면에 나타나고 나면 우리가 실제 저희 그 모습에 둥글다 그러면 둥근 모습을 가지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뛴다, 애니메이션에 뛰는 모습이다라 한다면 뭐 그 뛰는 모습이 이제 그 움직이면서 이 3차원적인 어떤 이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될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색상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명암을 갖다가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그 부여 작업이 렌더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은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도 여전히 저희 그 해당되는 연구 논문들도 나오고 또 제품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최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는 모델링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희 뭐 어떤 그 삼천 모습을 그린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아까처럼 도넛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도넛을 처음부터 동그랗게 그리기가 어려우면 작은 선을 가지고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느다란 선들을 연결했다 해서 와이어 프레임. 그래서 모델링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 와이어니까 선이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다른 말로 선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이 그 와이어 프레임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도넛이다 라고 한다면 도넛은 이런 모습을 생겼죠. 근데 이거를 나타낼 때 작은 이 선분들로 구분하겠다 이제 도넛을 선분들 이용해서 하는 게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다. 네, 도넛에 대해서 어떻게 이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지금 도넛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이게 이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렸던 것이 도넛인지 그냥 찌그러진 원을 그려놓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거의 3차원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고. 그래서 선을 이렇게 저희 선분들을 짧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이 바깥쪽에 어떤 도넛의 테두리, 안쪽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테두리,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선분들을 자꾸 그려서 이 마치 이 프레임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 그 도넛에 이 그 입체감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이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이것들을 다시 이제 그 쭉 연결하게 되면 둥근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이 선분인데 이렇게 찌그러진 어떤 선분일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어떤 보관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다. 지금 그려지는 부분이 이 도넛의 어떤 둥근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다시 이 선분들을 작은 선분들끼리 계속 이렇게 그려 들어가는 거죠. 그걸 묶으면 철사들을 묶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작은 선으로 저희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모델링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하는 걸로 하나의 조그만 이 삼각형들의 모임으로서 전체 이 그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물론 저희 그 약간 삐죽삐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듬으면 될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폴리곤이다라고 삼각형, 사각형, 뭐 오각형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각형, 폴리곤. 또 폴리곤 서피스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걸 써요. 자, 예를 들어 삼각형을 가지고 했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그 어떤 그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물체의 모습, 객체를 갖다가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조금 전에 그 도넛을 선분으로 그렸는데 작은 선을 가지고 이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뭐큰 선분이라도 상관없겠고 이렇게 나타내서 삼각형을 이용한다면 도넛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삼각형들을 여러 개 그리고 또 삼각형들을 표현하고 내부도 삼각형으로 계속 그려서 실제 이 도넛의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꾸려줄 수 있게 뭐 거꾸로 된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물체의 윤곽을 잡아줄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은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 3차원의 경우는 삼각형이나 선분으로 그리기에는 이 조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죠. 조금보다는. 뭐 물체가 복잡한 경우는 특히 그렇고 그다음에 물체가 좀 크다라고 했을 때에도 와이어로 한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고 때로는 또 만들어 놓고 3차원의 어떤 렌더링까지 다 3단계까지 갔더니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제 한쪽이 찌그러졌다라고 할 수도 있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3차원적인 어떤 모습은 3차원의 어떤 그 작은 객체들을 연결해서 어, 쌓아 올려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솔리드 모델링이다라고. 세 번째 방법은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사면체라든지 육면체 등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육면체를 이용한다라고. 그런 육면체를 이용해서 물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원통이나 뭐 불을 이용할 수도 있죠. 뭐 공 또는 원뿔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육면체를 이용해서 이 물체에 대한 모습의 윤곽을 잡아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블록 쌓기라고 한다면 육면체 이용해서 어떤 그 공을 나타낸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육면체 이용하기 위해서 정육면체의 모습을 한번 아래다 그려볼게요. 자, 이 정육면체인데
자, 지금 정육면체를 그리고 있어요. 이 정육면체를 여러 개 그려서 또 정육면체를 또 좀 아래다 그리고 또 아래다 그리고 이게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전체 어떤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공이라든지 이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면 이 밑부분들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이것들을 나중에 보관 공식에 의해서 제거하면서 이 그 3차원적인 어떤 모습의 이 윤곽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모델링이다라고 하고 그 육면체나 아니면 사면체 또 이제 뭐 원통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다가 솔리드 모델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모델링이 끝났으면 이제 뭐 하냐 하면 이 모델링에 해당되는 걸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 우리가 뒤에서 3차원 물체가 있었는데 3차원 물체 뒤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 다음에는 스크린에다가 비춰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걸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이그 정육면체를 가지고 이 그 3차원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옆에다 하나 그려놓고 또는 아래다 그리고 뭐 해가지고 자꾸 작은 것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 공이 되겠죠. 뭐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투영법에 대한 거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하는 솔리드 모델링이 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걸 한다. 프로젝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원근이라고 하는 가깝고 먼 거리에 해당되는 거리감을 생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그 거리감을 둘 필요 없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투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프로젝션은 이 평행이냐 원근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프로젝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젝션까지 하고 끝낼게요. 렌더링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화면에 출력되는 거 기다리다가는 이제 오후 되겠네. 이걸 가져야 먹고. 투영하는 방법은 이 평행 투영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원근 투영 방법이 있다. 평행 방식, 평행 방식이 있고 원근 방식이 있다. 일단 평행 방식은 거리에 무관하다. 원근 방식은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 멀리 있는 건 작게 표현하는 거. 원근은 가까운 거 크게, 먼 것 작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원근 방식. 이제 평행 투영에 대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이렇게. 육면체가 있는데 그 육면체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림으로 나타내는 평행 투영은 3차원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지금 평행 투영 방법에 의한 거. 반면에 원근 투영 방식에 의한 거는 앞에 있는 거는 크고 뒤에 있는 건 작게 나타내야 되겠죠. 평행 투영 방식에 그렸을 적에 이 앞쪽이나 뒤쪽이나 크기가 동일하죠. 자, 반면에 이제 좀 이따가 원근 투영에 의해서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 그 앞쪽은 크고 뒤쪽은 작게 그려지는 거다. 우리나라 좀 오래전 고화들이죠. 보게 되면 원근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피카소 그림도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원근을 고려해서 실제 이 사람 눈으로 먼 거리에 해당되는 어떤 풍경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까운 거리하고 그거 모습을 나타낼 때에는 원근감이 있게 나타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원근에 의해서 원근 그 투영에 의해서 제 그 3차원적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떤 이거 그 수식이 제공되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아니, 렌더링까지 하려니까 말하다가 또 써야 되고 잠시 정지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잘 안 되네. 이 그 미러링 작업하는 데서 속도가 늦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속도가 늦는 건지 이제 그 탭하고 뭔가 연동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은 뒤쪽이 좀 작죠. 그리고 앞쪽은 크게 이렇게 프로젝션 해주는 방법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